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재봉의 한국인의 탄생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선이 오랜 쇄국 정책을 결국은 포기하고 어떻게 나라를 열 수밖에 없었는가, 열게 되었는가, 특히 중국은 어떤 전략하에서 조선을 열도록 압력을 넣었고 일본은 또 어떤 계산하에서 조선을 열려고 했었든지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는 이 개국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맞이했는지, 특히 김기수가 1차 수신사로 가서 일본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나타난 조선의 정책 주도자들의 생각의 일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해서 개화파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왜 열린 거고, 이 열었다라는 게, 개국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고, 그럼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개화파들이 나오기 시작한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왜 그 개화파들이 조선을 근대화시키는데 실패하고 결국 몰락하게 됐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재봉의 한국인의 탄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조선에서 수신사를 보내서 김기수를 보내서 이제 일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일본의 부국강병하는 모습을 보고 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일본 사람들은 조선에 와서 뭐를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과서 같은 데서는 여간해서 접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선 1차적으로 강화도 조약을 맺은 이유가 미국이 페리제독을 보내갖고 일본을 개국시켰을 때 제일 1차적인 목적이 뭐냐면 일본하고 교역을 하자는 거였거든요. 통상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통상을 하자는 것은 실제로 서로 장사를 하자, 물건을 사고 팔고 다른 열강 손에 들어가는 것도 막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1차적으로는 이제 조선하고 통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어디서 정확하게 나타나냐면요.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소위 개국을 하지 않습니까? 개국이라는 게 뭡니까? 특정 항구들을 여는 거죠. 연다라는 게 뭡니까? 외국 배들이 그 항구에 도착해서 마음대로 조선 사람들하고 만나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외관에 한정돼서 쓰시마의 배가 1년에 세계연선 20척만 들어와서 하고 이렇게 만들어놨던 걸 이제는 부산항을 열어가지고 전체에 들어와서 일본 사람들이 마음대로 조선 사람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게, 교육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항을 열고 외관에 설치되어 있었던 그 철조망이나 철탑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이제 동네 전체에 나와서, 부산 전체에 나와서 마음대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집도 짓고 실제로 이주해서 와서 살기도 하고 도로도 만들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에 이제 그 일본이 건너와서 조선하고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떤 품목을 갖고 조선하고 교류를 해야지 자기네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조선 사람이 좋아할까? 이제 이런 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오쿠보 도시미치, 그 일본의 외교 정책을 좌우하는 오쿠보가 오쿠라 기하치로라는 당시 일본의 거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냅니다. 이 오쿠라가 그 조선하고의 교류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건너옵니다. 1876년 8월에 동네에 도착해갖고 비단, 양모, 인도의 솜으로 만든 옷가지와 생활용품 이런 거를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금방 품절이 됩니다. 근데 이때에 정말 재미있고 중요했던 사실, 근대화의 또 한 큰 척도가 되는 게 뭐냐면 이때의 오쿠라는 가격표를, 물건마다 다 가격표를 붙여서 왔답니다. 정가제라는 게 처음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다 뭡니까?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서로 흥정을 하는 거죠. 이때에 오쿠라가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정가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조선 사람들이 신기했다 그럽니다. 아무튼 이때 너무나
그 물건들이 히트를 쳐가지고 한꺼번에 팔리는 바람에 자신감을 얻고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자. 그래서 일본 정부가 미쓰비시 상사, 그때 막 생기기 시작한 미쓰비시 상사한테 부탁을 해갖고 부산하고 나가사키를 왔다 갔다 하는,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전기선을 설치를 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일본하고 조선의 교류가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산은 일본이 만든 도시입니다. 원래는요, 동래부에 속해 있었던 부산진해는 수군 진영이 있었고 초량진해 외관은 그로부터 이제 3km 또 남쪽으로 있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은 1876년도에쯤에 되더라도 동래부 전체에 한 5천 가구가 살고 있었고요. 그보다 10km 남쪽에 있는 부산진해는 약 2,000명의 조선 상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생선, 식용개구리, 미역, 석류, 도기, 대나무, 화살, 소금 이런 거를 판매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오꾸라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근대식 그 장을 열고 시장을 열고서 이제 물품을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1876년 2월 구로다, 그러니까 그 강화도 조약을 맺으러 일본 함대를 와서 신원하고 담판했던 그 구로다의 보고서에 의하면 강화도 조약 맺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초량진에 거주하고 있는, 그렇죠? 외관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상인은 70명에 불과했고 이 사람들은 다 당연히 스시마 대마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1876년 11월이 되면은 벌써 강화도 조약을 맺은 다음이죠. 그 다음에는 부산진에는 일본 상인이 벌써 100명이 넘었고 일본 배도 12척이나 항구에 정박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877년 중엽에 이르면 부산진에는 200개가 넘는 일본 상회가 장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사진에도 보시는 그 부산진의 모습이 그 완전히 그냥 옛날 어촌에서 갑자기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근대 도시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876년 11월에는 그 부산에 일본 우체국이 열리고 그리고 이듬해에는 재생의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군의관들과 의료진들이 와서 그 처음으로 병원을 열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병원에서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들도 치료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1885년에 알렌이 와서 여는 광해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병원이라, 조선 최초의 근대 병원이라 하는데 사실은 이미 1877년에 부산에서 서양식 근대 의료 훈련을 받은 군인하고 의료진이 들어와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근대 의료진이 여는 재생의원이 최초의 근대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1878년에는 재판소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 일본 자치위원회가 생기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동본원사라는 일본 절이 생기고 그 절에 와서 이동인이라는 조선의 승이 오쿠무라 엔신이라고 와서 포교하고 있던 일본 스님과 만나서 일본 것을 배우게 되고 그 배운 것을 나중에 서울에 가서 봉원사에서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이런 사람들하고 나누기 시작하면서 일본과의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그 박영효하고 김옥균이 이동인한테 금괴를 주고 일본에 당신 건너가라.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일본이 어떻게 조금 변하는지 보라. 그래서 이제 이동인이 그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자,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런 교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강화도 조약이 그 맺어짐으로써 일본이 본격적으로 부산을 와서 개발을 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 스님까지 와서 포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조선의 스님이 그걸 만나기 시작해서 일본에서 있는 변화들을 갖다가 직접 배우기 시작을 하고 그거를 김옥균, 서재필, 박영효한테 알려서 다시 이 사람들이 이동인 보고 일본 건너가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1년 동안 교토에 가서 교토의 히가시 혼간지 동본원사에 가서 덕도식을 하고 일본 스님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도쿄에 가갖고 여러 사람들 만나는데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영국 영사로 와 있는 세토를 만나는 겁니다. 그 세토의 일기를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아사노
조야라는 이름을 가진 조선인의 예방을 받다. 그는 아사노가 조선의 야만을 또한 의미한다고 기지에 차게 설명하고 자신은 자기 나라 사람들을 계몽시킬 목적으로 세계를 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노라고 말하다. 그는 서툰 일본어를 구사하였으나 우리는 서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었다. 그는 유럽의 건물들과 기계들, 그 밖에 가장 인상적인 것들의 사진들을 사고 싶다고 하면서 이들을 갖고 가서 외국의 위대함에 관한 얘기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싶다고 하고, 또한 영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하다. 다음 일요일 아침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하다. 그러면서 후쿠사와 유키치와도 만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그 활동을 시작합니다. 김기수가 1차 수신사가 가갖고 아무도 안 만나고 모든 교류를 거부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전혀 별개로 정말로 민간인으로서 몰래 일본에 건너가서 오히려 이동인이 일본 사람들과 그리고 일본에 와 있던 외국 사람들과 폭넓은 교류를 시작하죠. 이러고 있을 때에 드디어 1880년에 2차 수신사 김홍집을 보냅니다. 그 김홍집이 가는 이유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그때의 일본하고 이제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오쿠라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시작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교육을 할 때에 조선에서 관세를 안 매겼어요. 외국에서 일본 사람들이 물건을 갖고 들어와서 팔겠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관세를 매겨야 할 거 아닙니까? 관세가 뭔지를 몰라서 관세를 안 매겼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무관세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산에 와서. 그런데 이걸 이제 뒤늦게 조선에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관세를 매기면 이게 국고에 돈이 들어오는 거구나.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거를 못하고 있구나. 개정을 하자. 강화도 조약을 개정해서 이번에 관세를 제대로 매기도록 하자 해갖고 이제 사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수신사 김홍집이 1880년 8월 11일 날 도쿄에 도착을 하고 8월 16일 날 이노우에 가오루 외무경, 이때쯤이면 이제 이노우에가 그 외무경이 된 거죠. 이노우에는 사실은 강화도 조약 때도 그 구로다의 부관으로 왔었고, 김기수가 일본에 왔을 때에도 그 만났었고, 그리고 김홍집이 왔을 때에도 또 만납니다. 그러니까 조선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일본 최고의 조선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이 이노우에 가오루가 김홍집을 만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으로부터 뭐를 원하는지, 조선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지를 하나부사가 김기수 했던 얘기랑 거의 똑같은 얘기를 김홍집한테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15년 전의 경상은, 15년 전의 상황은 지금 귀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야마구치 현에 있었는데 바로 폐관 전략의 논의를 극력 주장하였습니다. 폐관 전략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항구들 닫아버려라. 그리고 조약들 다 폐기해버려라. 왜 도대체 우리나라가 개국을 하고 서양놈들이 들어오게끔 하느냐라고 자기네는 이제 우정척사파 같은 거죠. 손노조이파, 조랑양이파였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논의를 극력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국세가 날로 약해지는 것을 보고 충분을 억누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금령을 범해가면서까지 탈출해서 외국에 가서 천하대세를 깊이 살피고 눈으로 직접 각국의 변개를 보았습니다. 이때 이제 조슈5라는 조슈번에서 5명의 젊은이들이 몰래 밀항을 해서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근데 그때에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노우에입니다. 이또도 갔지만, 그래서 그 이노우에가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처음에는 외국과의 교류를 반대했지만 이건 나라가 너무 약해지고 있으니 이러면 안 되겠다. 못 나간다고 하는데도 그 영까지 어기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외국에 가서 그걸 보면서 변개를 보았다. 그리고는 환하게 깨닫고 조정에 돌아와 아래여서 바로 오늘날의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메이지유신을 이루었다. 감히 스스로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나 귀국을 위해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변개가 비록 서양만 못하지만 그 제조한 것이 매우 많습니다. 어찌 다른 나라 사람과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동양의 나라들이 오랫동안 쇠약해서 떨쳐 일어나지 못한 까닭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사께 상남을 권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요, 귀국이 이를 계기로 감호해서 속히 변비를 갖춰 우리와 함께 순치상의의 형세를 이루어서, 이와 입술과 같은 형세를 이루어서 구라파로부터 모멸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발 나가서 보십시오. 구경하십시오. 서양 외교관들 다 만나보십시오.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홍집도 그걸 다 거절을 합니다. 그래도 시찰은 조금 하지만 서양 외교관들을 좀 만나서 해보라고 그런 걸 다 거절을 합니다. 그 대신 중국 외교관을 만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1871년에 청일 수호 조약을 맺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미 청나라랑 조약을 맺는 거죠. 외교 관계를 트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는 모리아리노리 같은 사람을 중국 공사로 보낸 거고, 중국에서는 하여장이라는 사람을 도쿄에 파견해서 공사로 보내고, 하여장의 부관으로 황준헌, 그렇죠? 그 유명한 조선 책략을 쓴 그 황준헌하고 그 두 사람이 주동경 청국 공사관의 직원들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라도 만나겠냐고 이노우에랑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만나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만납니다. 그 1880년 8월 22일 날 만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6차례를 만납니다. 그 첫 만남에서 황준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정과 귀국은 즐거운 일과 괴로운 일을 서로 함께 나누고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였는데, 근래 형편을 보면 서양의 여러 나라가 날이 갈수록 넘보고 위협하니 우리 두 나라는 더 마땅히 더 친밀해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3년 동안이나 도쿄에 머무르면서 다른 무리들과 서로 교제해 보았지만 이제 선생이 오시니 참으로 타향에서 옛 친구를 만난 것 이상으로 기쁜 마음을 이루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김홍집이 답변하기를, 중국에 대한 저희 나라의 의리는 속방과 같으니 근일 바깥길이 어지러운 만큼 구하고 바라는 바가 더욱 간절합니다. 타향에서 만난 옛 친구란 말씀은 바로 저의 생각과 같습니다. 중국하고는 너무나 잘 만납니다. 분명히 김기수와 마찬가지로 김홍집도 그 중화 질서 속에서 유교 문명권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 만나가지고 황준헌과 하여장이 김홍집한테 계속해서 개국을 하라 그러는 겁니다. 더 여러 제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하여장하고 황준헌을 파견한 게 누굽니까? 그게 이홍장입니다. 뭐를 원한 거냐면 자기네 속방인 조선을 지켜야 되겠는데 자기네 중국의 국력으로는 도저히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이제는 다른 방책을 써야 되는데, 그 방책이 뭐냐면 조선으로 하여금 빨리 여러 열강들과 조약을 맺어서 여러 열강들과 국교를 맺어버리면은 어느 한 열강이, 특히 러시아 같은 데가 조선을 뺏을 수가 없을 테니까, 혼자서 독식을 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보낸 공사하고 그 부관한테 뭐라 그러냐면, 조선에서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이제 간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해라. 즉 뭐냐면 빨리 조선 열어라. 빨리 조선 열어서 서양의 모든 나라들, 미국이고 뭐 이런 데랑 다 수교를 하고, 그리고 가장 지금 조선한테도 위험한 게 누구냐? 러시아다. 러시아를 경계하라. 왜? 중국한테 지금 청나라가 제일 위협을 받는 게 러시아거든요. 그러니까 만주, 자기네 청황실의 고향인 만주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뭐 거기에 이제 극동함대를 키우고 군사를 키우고 이러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지금 중국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러시아의 남하 정책인 거죠. 그 얘기를 조선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조선 책략입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벌써 이때에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김홍집한테 조선 전략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여장이 김홍집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견해로는 러시아 사건은 잠옷 긴급합니다. 이때 이제 러시아가 1, 2 사태라는 걸 열어서 그 중국하고 러시아의 그 국경 지역을 점령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해내 각국 중 오직 미국만이 민주주의 국가이며 또 그 국세가 부강합니다. 미국은 여러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신의를 강조하고 극단적으로 자신의 편리만을 도모하거나 독차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들이 찾아와서 호의적으로 통상을 요구하니 만약 일본에서 개정하려는 조약과 비슷한 초안으로 조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기꺼이 응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와서 일본하고 무슨 그 관세 조약도 좀 다시 맺자 그러고 그러지 않느냐. 만일에 그거와 같은 조약으로 미국이 하자고 그러면 미국이 분명히
응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국에서 통상으로 오는 자도 반드시 미국과의 조약을 참조하여 혼자 의견대로 하지 못할 것이니 일체의 통상 권리를 모두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만국과 더불어 교섭하는 것은 이익은 있으나 손해는 없습니다. 김기수는 돌아가갖고 고종한테 도대체 이 통상이라는 거 해봐야 열나라랑 통상하면 우리가 있는 거 다 팔아버리기만 하고 물가만 올라가고 우리만 가난해지는데 뭐하러 하냐 그랬는데 지금 딱 하여장은 뭐라 그럽니까? 손해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통상하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이것은 만세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 만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굳이 관문을 닫고 거절을 하려다가 다른 날에 뜻하지 않은 파란이 생겨 일이 다급해졌을 때 조약을 체결하면 그때는 엄청나게 큰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원하고 있고 아직은 유리한 입장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라. 나중에 어려워져 갖고 뭘 밀려서 하면 그때는 굉장히 불평등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6번에 걸쳐서 한 다음에 김홍집이 마지막에 가서 뭐를 부탁하냐면요, 당신들하고 지금 대여섯 번 만나면서 들었던 이 수많은 얘기들을 내가 조정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될 텐데 내가 도저히 다 기억을 못 하겠으니까 혹시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글로 써줄 수 있겠냐. 그래서 황준원이 마지막 만나기 전 사흘을 꼬박 세면서 이 얘기들을 쓴 것이 그게 조선 책략입니다. 황준원이 무슨 따로 시간이 있어서 무슨 책을 써놓고 있던 거를 한 카피를 준 게 아니라 이홍장의 전략, 중국의 새 전략을 어떻게 해서든지 김홍집을 통해서도 조선이 좀 제대로 채택해서 빨리 여러 나라들과 수교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내용을 정리해달라 그러니까 황준원이 사흘 만에 밤을 꼬박 새면서 정리해서 건네준 게 조선 책략입니다. 그렇게 하는 와중에 그런데 그 김홍집이 이동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쿄에 가서 이제 넓게 교류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동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동인을 만나게 되는 장면도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1880년 8월 25일에서 31일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도쿄에 있는 그 별원, 히가시온간지 별원에서 이제 만나는 겁니다. 지금 이동인도 거기에 묵고 있거든요. 김홍집도 교토에 왔을 때는 본원에 그 히가시온간지 본원에 묵다가 이제 도쿄의 별원에 또 와서 묵고 있는 거죠. 거기서 만납니다. 그때에 만나갖고 뭐를 일본 측에서 이제 설득을 하냐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세계 항구를 열어달라는 거였죠. 부산만 열지 말고 세계 항구를 열어달라. 그랬더니 조선이 알았다. 근데 어디를 열지 아직 못 정하겠다. 이제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부산 다음에는 제물포, 당연히 인천을 열어달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원산을 열어달라는 거였죠. 근데 처음에는 이런 지하에 조선에서 거절합니다. 왜? 인천은 지금 우리 수도가 코앞에 있는데, 한양이 코앞에 있는데 외국 사람들 왔다 갔다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거절을 하는 거. 원산은 우리 이태조, 이성계 태조의 고향인데 거기도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게 못하겠다. 그래서 거절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제물포를 열어달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막 김홍집이 이제 거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가 오고 가고 있을 때 그거를 옆에서 이동인이 엿듣습니다. 그러고는 이동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그때 스스키, 그러니까 뒤를 봐주고 있는 그 스스키한테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한번 들어가서 김홍집을 설득해보겠다. 그랬더니 스스키랑 일본 사람들이 아니 너 당신 그래서 되겠냐. 지금 몰래 와서 있고 밀항을 해서 와 있고 이런데 나타났다가 큰일 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동인이 말하기를 내가 일본에 들어온 것은 국운에 보답하고 불운에 응하고자 하는 것이 부응코자 하는 것인데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치가 있어도 우려하지 않으니 바라건대 수신사를 배할토록 하여 달라고 하다. 하나부사, 스스키 모두 탄복하여 수신사에게 면회토록 하였다. 동인이 일본 옷을 입고 조선말을 하니 수신사 김홍집이 괴상히 여겨 자세한 것을 물었다. 동인이 무릎을 가까이하여 지난해 나라를 위해 이곳에 와 교토, 도쿄에 있으면서 일본의 귀가는 물론이고 제야의 뜻 있는 사람들을 접하여 그 의도하는 바를 탐지하여 보니 조선에 대하여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나라를 계명에 이르게 하는 것뿐이라고 말하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부사의 말을 용납하여 수신사께서 귀국한 후에 적절한 주선이 있기를 바란다고 온갖 말을 다해 설득한, 그러니까 제물포를 열어야, 인천을 열어야 됩니다라고 온갖 말을 다해서 이동이 설득을 합니다. 그랬더니
수신사 김홍집이 무릎을 치며 오호라 여기에 기나마가 있어 국군에 보답하려 하니 감명스러운 바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김홍집 입장에서는요, 지금 일본에 와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고, 외국 사람 자꾸 만나라니까 겁이 나서 못 만나겠고, 그리고 그냥 중국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있고 그러는 상황인데, 아니 누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보니까 조선 사람이 일본 옷을 입고, 그러면서 벌써 1년 전부터 와갖고 일본을 다 완전히 섭렵을 하고 있고, 여기 와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있고, 일본이 의도가 뭐고, 그러면 조선이 어떻게 해야 되겠고, 왜 인천을 열어야 되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고,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다 있냐, 어떻게 이런 젊은이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동인을 대동을 하고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신문이 그때 이동인이 귀국한 걸 이렇게 보도합니다. 작년 9월 다녀간 사람 이동인은 귀국했다. 그는 단발을 하고 유럽옷을 입었다. 그는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계몽시키고자 한다. 지난 9월부터 일본에 머무르고 있으며 조선의 문명화를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동인은 치토세 마루를 타고 12월 1일 부산에 도착하여 육로로 한양으로 향했다. 유럽옷을 입고 허리에는 번쩍이는 금시계 줄을 차고 머리도 유럽식으로 한 그는 일본 사람처럼 도쿄 사투리를 쓴다. 아무도 그를 조선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매우 지적이고 고매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완전히 개화의 전령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드디어 조선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조선 조정으로 하여금 나라를 열게끔 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런 우연 아닌 우연, 끊임없는 우연을 거쳐서 정말 놀랍게도 이동인이 2차 수신사 김홍집을 만나서 김홍집이 감동을 해서 이동인을 데리고 가서 고종을 아련하게끔 하면서 갑자기 조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자마자 1881년 1월 4일 조선이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합니다. 그게 뭡니까? 최초의 외교부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6조밖에 없어갖고, 의정부하고 6조밖에 없어서 외교 관계는 뭐 예조 이런 데가 맡아서 하는 건데, 지금 외교 관계라는 거 통상을 해야 되고, 뭐 관세를 매겨야 되는 거고, 뭐 공사를 파견하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지금 조선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영역, 외교라는 영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6조가 아닌 전혀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게 통리기무아문입니다. 획기적인 일입니다. 조선의 최초의 근대 정부 기관이 생기는 겁니다. 청나라에도 조정에서 학생들을 보내기 시작하고, 이런 해외에 학생들 파견하는 일, 군사관계, 국경문제 이런 거를 그래서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고, 이동인을 통리기무아문 참모관에 임명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조선에 있어서 획기적인, 왜냐하면 스님들은 천민이었습니다. 천민을 조선의 관료로 임명을 합니다. 사실 고종이 이때까지만 해도 뭔가 획기적인 일을 하려고 젊었을 때인데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881년 1월 16일 인천을 개항을 해버립니다. 일본에서도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하겠다라던 일본 개항을 이렇게 빨리 하는가? 왜? 이동인까지 가서 그거를 다 김홍집을 설득했듯이 가서 설득을 하니까 통리기무아문도 설치하고 아예 내치김에 인천까지도 열어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국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신사유람단을 꾸려서, 그러면 일본의 아예 정부에서 좀 대거 사람들을 보내서 이동인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이제 직접 가서 좀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신사유람단을 꾸립니다.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에서 이동인은 종족을 감춥니다. 암살됩니다. 누군가가 죽여버립니다. 이동인 때문에 급격하게 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에 위협을 받았던 대원군 일파가 됐든지 누군지는 지금 뭐 김홍집이라는 그런 설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도 전혀 모릅니다. 아무튼 이동인은 암살이 되고 사라져버리고, 어쩔 수 없이 이동인의 친구였던 다른 스님 무불탁정식이 신사유람단을 이끌고 안내를 해갖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위정척사파가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딴 나라도 아니고 일본의 조선에서 공식적인 사절단이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모두가 다 변장을 하고 그냥 부산 이런 데 시찰하러 간다.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따로따로 부산에 집결하도록 합니다. 홍영식, 어윤중 12명의 사절과 수행어 62명이 극비리의 동네 지방 민정 시찰을 위해서라면서
부산에 집결해서 일본으로 몰래 건너갑니다. 그래서 1881년 5월 8일 나가사키에 도착해서 나가사키, 오사카, 교토, 고베, 요코하마를 거쳐서 6월 1일 도쿄에 도착해서 8월 15일까지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조선 정부가 일본 공사관의 신사유람단 파견을 공식으로 통보한 것은 신사유람단이 도쿄에 도착한 6월 1일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참판 박정양은 내무성을, 오윤중은 대장성, 조준영은 문부성, 공무성 이런 거를 다 보기 시작하면서 그때 같이 갔던 육일준과 유종수는 도일한 지 2주 만인 6월 8일 날 개요의숙에 그리고 윤치호는 동인사에 입학하고 김양하는 일본의 조선소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러면서 드디어 개국을 했지만 이름이 여러분 신사유람단이 뭐냐면 신사들이 진짜 유람하러 간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공식 사절단이 일본에 시찰단이 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름도 그렇게 붙여버렸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급격하게 나라가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시찰단이 다 보고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김옥균 이런 사람, 박영효 이런 사람이 일본에 자꾸 이제 건너가기 시작하면서 일본을 보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일본을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는 겁니다. 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고서 개국 이런 거 안 된다 이러는 거죠. 워낙 쇄국주의자였는데 간신히 물러나게 해서 고종이 1874년부터 친정을 하기 시작해서 76년에 강화도 조약을 해서 그것도 조약을 한 다음부터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김홍집이 건너가서 그래도 황준원을 만나고 이동인을 만나고 해서 간신히 이게 돌려서 급격히 개국이 되는가 싶었는데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 다시 대원군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청나라가 대원군을 압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압송하는지 아세요? 청나라도 지금 조선이 개국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홍장의 전략은 조선이 빨리 개국을 해서 여러 나라랑 수교를 해야지 누구 한 나라가 한 열강이 조선을 자기네로부터 뺏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심지어는 일본하고 수교하는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었던 판인데, 그래서 간신히 열어서 일본에도 조선에서 사절단을 보내갖고 시찰을 하게끔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 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으니까 어떡합니까? 청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자기네의 대전략 자체가 흐트러진다. 그래서 대원군을 납치를 해서 바오딩에다 3년 동안 구금을 해버리면서 계속해서 개국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원군을 청나라가 납치를 해가는 겁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그 신사유람단을 맞이한 후쿠사와 유키치가 그 신사유람단이 와서 육일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자기한테 맡기고 윤치호 동인사 가고 이런 것도 다 그 안배하는 게 이제 후쿠사였습니다. 그래서 후쿠사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이달 초순에 조선인 수명이 일본 사정을 시찰하기 위하여 왔다. 그중 청년 2명이 본숙, 그렇죠? 개요의숙에 입학하여 나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다. 참으로 20여 년 전 나 자신의 일을 생각하면 동정을 금할 길이 없다. 이것은 조선인의 외국 유학의 처음이요. 본숙도 또한 외국인을 최초로 입학시킨 것이니 실로 기우라 하겠다. 그들 때문에 많은 조선인이 나의 집을 방문하여 조선 사정을 말하고 있는데 30년 전의 일본 사정과 유사하다. 그 후쿠사와는 기억하시죠? 미국의 그 사절단이 1860년에 갈 때 간린마루라는 배를 타고서 쫓아갔다가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사진관에 가서 사진관 13살짜리 딸과 사진도 찍고 오고 책들을 갖고 오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시작했던 그게 이제 1860년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1880년이 돼서 조선에서도 건너와서 자기가 외국에 가서 배우려고 했던 거와 똑같이 조선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와서 배우려고 자기가 하는 학교에 오고 이런 걸 보고서 참 나름대로 감회가 새롭다.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지금 조선의 상황이 30년 전
자기 젊었을 때에 일본이 막 개국하던 당시에 조선과 너무 비슷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윤중, 김옥균, 박영효 오는 모든 사람한테, 윤치호 이런 사람들한테 다 어떻게 해야지 근대화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쭉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문명개화론, 문명개화라는 말 자체를 후쿠자와가 만드는 말이고, 우리도 지금 개화파 할 때 그 개화라는 말도 그걸 이제 말하자면 근대화라는 말을 우리가 개화한다라는 얘기, 개국한다라는 얘기, 문명개화, 근대화한다라는 얘기는 다 후쿠자와의 얘기인데, 그때 이제 그 후쿠자와가 자기의 문명론을 조선 사람들한테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서 후쿠자와의 문명론은 이런 겁니다. 문명론이란 사람의 정신 발달의 의논이다. 그 취지는 한 사람의 정신 발달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천하 대중을 일체로 모아서 그 일체의 발달을 논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는 안 되니까 일반 대중 전체가 한꺼번에 어떻게 이거를 가리킬 수 있느냐? 신문이다. 그래서 신문을 만듭니다. 지지 신보, 시사 신보라는 그 신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문 만드는 거를 박영효를 통해 갖고, 육일준을 통해 갖고 조선에 가서도 똑같은 신문을 만들려고 해서 사실 한송순보를 만들기 위해서 인쇄 기계와 인쇄 기술자들과 이걸 모두 다 훈련을 해서 후쿠자와가 귀국하는 박영효와 함께 보내줍니다. 그래서 육일준이 한 얘기입니다. 선생님께서, 후쿠자와께서 이전부터 조선인의 교육상 그 문장을 평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나라의 언문, 즉 가나 문자를 한자와 혼합 사용하는 일에 착안하시고, 육일준이 미타에 있는 선생님의 댁에 임시로 거처하고 있었을 때 육일준에게 명하여 문자의 교의 문장을 한언 혼용, 즉 언문이 섞인 문장으로 번역시키고, 문장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순한글은 나중에 독립신문이 1896년에 처음으로 순한문, 한글로 가지만 이때 벌써 한문에서 벗어나서 언문, 즉 한글이죠. 언문하고 한자를 혼합을 해서 써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 근대 신문을 만들고 여러 사람한테 글을 전할 수가 있고 문명 개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그 모든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 후쿠자와고, 그거를 돌아와서 이행하려고 한 것이 박영효와 육일준입니다. 그런데 와서 그 신문국을 만드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신문국을 다 만들었더니 민씨 척족들이 그걸 뺐습니다. 친청파가 뺐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송수문은 순한문으로 나오는 신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신문의 날, 최초의 근대신문이 언제냐 했을 때 한송순보가 출간된 날이 아니라 독립신문이 출간된 날로 그렇게 따진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즉 이모군란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와서 대원군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을 배우고 사람들이 이제 박영효, 육일준, 서재필, 그렇죠?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 일본을 마구 배우면서 이제 조선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서 뭐 신문도 만들어 보려고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하는 게 뭐냐? 이게 근대 국가를 만드는 거고, 이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냐면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구나. 청나라의 영향권, 속방지위에서 벗어나서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이라는 말이 이때 처음 나온 거고, 그 독립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독립당이라고 아예 이름까지도 독립당이라고, 개화파를 일본에서는 독립당이라고 합니다. 하도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청파들은, 민씨 정권은 뭡니까? 대원군이 다시 뒤집으려고 했던 거를 청나라가 들어와서 대원군을 잡아가 줌으로써 민씨 정권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민씨들은 청나라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 배워갖고 온 개화파들은 자꾸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에 김옥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를 서재필의 회고록에 나옵니다. 김옥균은 청국의 종주권 아래에 있는 굴욕감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치욕에서 벗어나 조선을 세계 각국 중에 평등과 자유의 일원이 되게 하느냐고
하고 불철주야로 노심초사하였다. 그는 현대적 교육은 받지 않았으나 시대의 추이를 통찰하고 조선도 강력한 현대 국가가 될 것을 절실히 바랐다. 그리고 신지식을 주입하고 신기술을 채용함으로써 정부와 일반 사회의 구투인습을 일변시킬 필요를 확신하였다. 그는 구미의 문명이 일조일석에 된 것이 아니고 열국 간의 경쟁과 노력에 의한 점진의 결과로서 몇 세기를 요구했는데도 일본은 이것을 일대 동안에 속성한 것이라고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일본을 모델로 하기로 하고 백방분주하였던 것이다. 제가 친일 개화파라고 굳이 이름을 붙인 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일본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화파가 들어와서 일본에서 박영효가 돌아와서 다행히 한성부윤 서울시장에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 도로를 놓고 경찰을 설립하고 일본이 하던 것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월 28일 날은 고종이 신문 재가를 해서 6.1준이 갖고 들어온, 그렇죠? 후쿠사와 유키치가 보내온 기술자들과 그 기계들을 가지고 이제 신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월 13일 날 박영효가 이 신문 발행의 실무 책임을 6.1준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6.1준이 방문국이라는 걸 설치해서 조선 최초의 근대신문 발행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며칠 안 가서 4월 23일 날 갑자기 박영효가 한성부윤에서 해직이 되버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 유수로 전출이 되버립니다. 6.1준도 통리교섭 통상사무하면 주사, 그러니까 그 방문국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관직을 결국은 사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시바 다쿠초, 그러니까 같이 박영효랑 돌아와서 이 신문국을 만들 모든 도움을 하는 신문 전문가였던 우시바 다쿠초는 완전히 그 신문이 망해버리니까 숲으로 돌아가니까 실망한 채 일본으로 귀국을 해버리고 그 대신 귀국하는 면에 40명의 조선 유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전부 다 게이오 기쿠추에다가 게이오 이숙에다가 유학을 시킵니다. 조선 학생들은 자리가 없으니까 빈 군사 막사에서 기숙하면서 일본어를 배우고, 그리고 후쿠사와나 이이다 이런 사람들, 동인사 이런 거를 운영하는, 영어 학교를 운영하고 하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각종 학교와 정부 부처에서 실습 훈련을 받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근대화를 할 수 있는 인물을 양성을 하는데 일본이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처럼 개국을 해서 모처럼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서 온갖 교육을 받고 신문을 만들고 뭐를 하고 근대화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다 배워서 하려고 하는 찰나에 다시 밀려나게 됩니다. 완전히 밀려나면서 청나라를 따르는 친청파가 완전히 권력을 잡고서 자기네를 밀어내기 시작하니까 김옥균하고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서재필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시작한 이 개화의 불씨가 완전히 이제는 말살이 될 거다. 메이지 유신파가 전쟁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하였듯이 우리도 그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벌써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뜨이고, 그때 미국 공사관의 무관으로 와 있던 폴크 소위의 눈에도 이게 뜨입니다. 그래서 폴크가 이렇게 보고서를 본국 미국의 공무성에 보고서를 올린 게 있습니다. 10월 달에 개화파의 지도자 한 명이 저에게 만일 외세의 개입이 막지 않는다면 조선은 곧 청의 수중에 떨어질 것이라고 분개하면서 자신들의 작은 정파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빼앗기고 후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처형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친청파의 모략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개화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국왕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던 왕의 예산은 모두 민씨들, 특히 모든 재정을 장악하고 있는 민태호, 민영국의 아버지에 의하여 끊겼다고 하였습니다. 라면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을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1884년 12월 4일 우정국 낙성식, 조선 최초의 서양식 우체국이 열리고 그 낙성식을 하는데, 그 우체국의 책임자가 홍영식입니다.
개화파입니다. 그 홍용식이 그 낙성식을 위해서 성대한 연회를 베푸는데 그 연회를 베푸는 자리에 민영익이 이제 와서 있었고 외교 사절들이 모두 다 와 있었습니다. 이 낙성식을 정변파들이 정변 거사일로 일과 거사 장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바깥에서 불을 지르면서 누가 불이야 그러면 이게 거사의 신호로 서로가 약속을 하고 거사를 일으킵니다. 최초의 미국 공사, 초대 주조선 미국 공사 후트 공사의 그 보고서입니다. 만찬이 끝나갈 때쯤 누가 불이 났다고 소리치자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테이블에서 일어나 불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거나 창가로 갔습니다. 불은 상당히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듯 했습니다. 저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듯하여 김홍집을 비롯한 다른 참석자들과 다시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민영익이 다시 만찬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7, 8곳에 끔찍한 상처를 입고 흐른 피로 얼굴과 못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변파가 불이야 했을 때, 소리가 났을 때 민영익이 내가 나가보겠다고 다들 앉아있으라고 그러고 바깥에 나갔는데 그때 정변파들 칼에 맞았던 겁니다. 모두가 혼비백산했습니다. 조선의 관리들은 모두 관복을 벗어던지면서 정원으로 나갔지만 그곳은 이미 군인들과 하인들로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총성이 울리자 모두 뒷담을 넘어 도망쳐 버렸습니다. 민영익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를 멜렌도르프의 도움으로 편한 자세에 앉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미국인 의사인 알렌 박사를 부르도록 하였고 멜렌도르프에게 부상당한 민영익을 맡기고 스거더 씨와 통역관을 데리고 공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암살 시도가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유언비어는 이 사태가 민영익이 미국으로부터 돌아온 후 추진한 개혁들에 격분한 남부의 한 도의 유생들이 저질렀다고 합니다. 저는 며칠이 지나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라면서 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아시듯이 정변은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과감하게 정변에 개입을 하면서 정변파들을 진압을 해버리는 게 그 원색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정변은 그 실패로 돌아가고 정변을 주도했던 6명 정도만 간신히 탈출을 해서 또 일본으로 망명길을 떠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잡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풀쿠소이가 갑신정변에서 실패해서 잡힌 사람들의 그 처형 장면을 이렇게 보고서에 묘사했습니다. 정변에 연루됐던 12명에 대한 고문과 재판은 27일에 종결되었고 그들은 모두 사형 원도를 받았다. 6명은 이곳 공사관으로부터 불과 몇백 야드 떨어진 곳에서 처형되었고 5명은 도송의 대로에서 28일과 29일 처형되었다. 그들은 길바닥에 엎드렸고 둔기로 6차례 내지는 10차례 내려침으로써 목을 잘랐다. 그들의 긴 머리채를 밧줄에 묶어서 상처가 열리게 하였다. 시체는 모두 사지를 절단하고 길가에 며칠 동안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의 인사들이 일본을 보고 오고 근대화의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독립국가의 건설의 필요성을 절감을 한 인사들이 정변을 일으켜보지만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비록 이때의 체포는 면해서 간신히 면해서 일본으로 망명을 가지만 이 사람들의 그 다음에 삶은 참 처절했습니다. 김옥균은 이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다시는 조선 땅을 밟지 못합니다. 1894년 10년 뒤에 그렇죠? 상해에서 홍종우한테 암살을 당하면서 다시는 고국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 있는 10년 동안에도 끊임없이 조선 조정에서 고종하고 민미가 보낸 자객들한테 시달립니다. 특히 서재필하고 서광범은 삼족을 멸합니다. 여러분 역적들은요 삼족을 멸했습니다. 홍용식은 본인이 그 청군한테 피살이 되고 아버지 홍순목 영의정까지 했던 그 홍순목은 자기 손자 홍용식의 갓난 아들을 독약을 먹여서 죽이고 자기도 자결을 하고 홍용식의 부인도 다 자결을 시킵니다. 서광범 다 자결을 하고 부인은 노비로 감옥에 집어넣어서 노비로 전락을 하는데 나머지 가족들은 다 몰살이 되고 서재필은 부인은 독약을 맞고 자결을 합니다. 그런데 갓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독약을 먹은 엄마의 젖을 먹다가
죽었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그냥 굶어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처참한 그 말로를 그 개화파가 맞게 됩니다. 이 개화파들이 개화를 거부했던 친청파들이나 이 조선의 조종의 그 의정척사파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원한은 아주 사무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10년 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다시 갑오경장이란 근대화 그 작업이 일어날 때 다시 돌아옵니다. 박용효, 윤치호,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근대화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는 갑오경장과 갑오개혁 그리고 독립신문, 독립협회 이런 운동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최초의 개화를 시도했던 조선의 개화파들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조선의 개화파들이 왜 개국을 하고 일본으로부터 그래도 많은 것을 배우려고 했었고 그리고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말로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그 마지막 부분에, 올해 마지막 부분에 우종국 낙성식에서 그 후투공사가 한 얘기를 쭉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칼을 맞은 민영익을 누가 살려주냐면 그 직전에 미국 알렌이 조선에 가서 의사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렌이 거기서 칼을 맞은 민영익을 살려주는 거고 그 민영익을 살려줬기 때문에 민비하고 고종이 너무나 고마워서 알렌 보고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알렌이 병원을 열게 해주십시오 해서 광해원이 열립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개신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놀라웠게 한쪽에서는 친일 개화파가 몰락하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역사가 그래서 재미있고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한국인의 탄생을 살펴보는 한국인의 탄생,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